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거래소에 맡겨둔 코인이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좌에 갑자기 2천억 원이 입금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한 질문 같지만 올해 2월 6일 저녁, 이 일이 실제로 249명에게 벌어졌습니다. 빗썸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건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사건 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거래소에 맡겨둔 내 코인,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블록체인은 안전합니다. 근데 거래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날 저녁 7시, 빗썸은 평범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랜덤박스라는 건데요. 당첨되면 2,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돈을 준다는 거였어요. 195명이 응모했고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지급 단위를 입력할 때 실수를 합니다. 지급 단위를 원 대신 BTC를 선택한 겁니다. 비트코인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0원 받을 사람한테 비트코인 2,000개가 입금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9,800만 원이었으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1인당 약 2,000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자체 보유분 175개, 고객 예치금 포함해도 42,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2만 개를 지급한 겁니다. 빗썸 보유, 비트코인 대비 15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빗썸이 거짓말한 건가? 실제로는 코인이 없는데 있다고 속인 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중앙화 거래소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블록체인의 기록이 남을 것 같죠? 안 남습니다. 빗썸 내부 컴퓨터에 이 사람 계좌에 비트코인 1개라고 숫자만 적히는 겁니다. 마치 은행 통장 잔고처럼요. 이걸 장부 거래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빠르고 편하니까요. 블록체인에 실제로 기록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래서 거래소 안에서만 숫자를 옮기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숫자만 있으면 되니까 실제 코인이 없어도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은행이 실제 금고에 현금이 없는데도 통장에 숫자만 찍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감시하잖아요. 거래소는요, 아무도 안 봅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7시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의 손가락 실수로 62만 개라는 유령 비트코인이 생성됐고요. 빗썸이 오류를 발견하고 거래를 막기까지 35분이 걸렸습니다. 그 35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49명 중 일부는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2,000원 받는다고 했는데 2,000억이 찍혔으니까요. 근데 일부는 달랐습니다. 일단 털고 봤어요. 86명이 비트코인 1,788개를 매도했습니다. 약 1,7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수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매도 주문으로 쏟아지니까 빗썸 안에서만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9,800만 원에 거래되는데 빗썸에서만 8,1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7% 폭락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엉뚱한 피해자들이 생긴 겁니다. 자동 손덜매라는 거 아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아달라고 미리 설정해 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17% 떨어지니까 이 자동 주문들이 연쇄적으로 체결돼 버린 겁니다. 오지급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빗썸은 급히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잘못 지급된 62만 개 중 99.7%를 회수했다고 발표했고요. 피해본 고객들한테는 손해액의 110%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트코인 125개, 약 130억 원과 현금으로 출금된 30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2018년 4월 6일, 8년 전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주 배당할 때예요.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담당 직원이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지급한 겁니다. 만일 하나 잘못 입력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명 넘는 직원 계좌에 28억 주가 입금됐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주가가 39,800원이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112조 원 규모입니다. 빗썸 사건이랑 판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증권 사건에서는 직원들이 그 주식을 받았어요. 자기 회사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팔았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22명이 매도 주문을 냈고
16명이 실제로 501만 주를 팔아치웠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장중에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빗썸이랑 비슷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8명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직원들은 처벌받았을까요? 주식은 형법상 재물이거든요. 명확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판행위가 횡령 배임, 컴퓨터 사용 사기로 인정된 겁니다. 그럼 빗썸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잘못 들어온 돈 그냥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1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자기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기소됐어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다.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확대 해석하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감옥에는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증권 사건과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금융감독원장이 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을 받았으면 비트코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다면요.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감원장 표현으로는 재앙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빗썸 같은 실수는 사실 약과입니다. 진짜 문제는 해킹입니다.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가 이 거래소를 통해 이뤄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발표합니다. 비트코인 85만 개가 사라졌다. 당시 가치로 4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5,600억 원입니다. 해킹당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소 파산. 고객들은 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6년 8월 비트피넥스라는 거래소가 해킹당합니다. 비트코인 12만 개 도난, 당시 가치 7,200만 달러. 2018년 1월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 5억 3천만 달러 해킹, 하나로 약 6천억 원입니다. 2019년 5월 바이낸스 7천 비트코인 도난 4천만 달러. 2021년 8월 폴리 네트워크 6억 1천만 달러 해킹,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2년 3월 로닌 네트워크 6억 2,500만 달러 해킹. 여러분 패턴이 보이시나요? 매년 대형 해킹 사고가 터집니다.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2017년 12월 유빗이라는 거래소가 해킹당합니다. 170억 원 규모, 결국 파산했습니다.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34만 개가 해킹당합니다. 580억 원입니다. 다행히 업비트는 자체 자금으로 보전했어요. 근데 만약 보전하지 못했다면요. 고객들은 돈을 날렸을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해킹당할까요? 블록체인 자체가 뚫리는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문제는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중앙화된 서버예요. 일반 회사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해킹이 가능한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코인은 대부분 핫월렛이라는 곳에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입니다. 편리하죠. 근데 해킹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콜드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완전히 분리된 지갑이에요. USB 같은 물리적 장치에 저장합니다. 해킹이 불가능하죠. 그럼 왜 거래소들은 콜드월렛을 안 쓸까요? 불편하니까요. 고객이 출금 요청할 때마다 일일이 콜드월렛에서 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소가 고객 코인의 상당 부분을 핫월렛에 보관합니다. 편리함을 택한 겁니다. 안전은 포기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황당한 사례들이 있어요. 2013년 캐나다 쿼드리가 CX라는 거래소 대표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콜드월렛 비밀번호를 대표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억 9천만 달러어치 코인이 영구히 잠겼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꺼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대표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가짜 죽음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고객 돈을 들고 도망친 거 아니냐는 거죠. 2019년 터키 베일룩스 거래소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가 문을 닫습니다. CEO가
20억 달러를 들고 잠적했어요. 한화로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블록체인은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보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씩 해킹당하고 CEO가 돈을 들고 도망가고 실수로 코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큰 거래소는 안전하지 않을까? 업비트, 빗썸 같은 데는 괜찮지 않을까? 글쎄요. 마운트곡스도 당시에는 세계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비트피넥스도 큰 거래소였고요. 바이낸스는 지금도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크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삼성증권 사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삼성증권이 작은 회사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입니다. 그런데 직원 실수 하나로 112조 원 유령 주식이 생성됐어요. 빗썸도 국내 2위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62만 개 유령 비트코인이 생겼죠. 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위험한 거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은행은 다릅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준비금 비율을 체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셋째, 은행이 실수하거나 해킹당하면 은행이 책임집니다. 고객 돈을 보전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거래소는요, 하나도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 없어요. 제대로 된 감독 없어요. 해킹당하면 그냥 끝입니다. 2017년 유빗 거래소가 해킹당했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거래소가 파산 신청했거든요. 고객들이 소송을 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산 채권자 명단에 올라가서 몇 년 기다렸는데 받은 건 원금의 10%도 안 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업비트는 해킹당했을 때 자체 자금으로 보전했습니다. 훌륭하죠? 근데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업비트가 착해서 해준 겁니다. 만약 업비트가 돈이 없었다면요, 보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재산을 상대방의 착함에 맡기는 게 맞는 겁니까?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직접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내가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지갑의 비밀키를 내가 보관하면 전 세계 어떤 해커도 못 뺏어갑니다. 근데 거래소에 맡기면 위험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CEO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거래소에 맡길까요? 편하니까요. 개인 지갑은 복잡해요. 비밀키 잃어버리면 코인도 같이 잃어버리고요. 거래소는 간편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되고 클릭 몇 번이면 거래됩니다. 편리함과 안전 사이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가 뭔지는 오늘 똑똑히 봤죠. 삼성증권 사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잘못 지급했잖아요. 그 주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회수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중앙으로 관리하거든요. 거래소도 감시하고요. 실제로 유령 주식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지급이 된 순간부터는 거래소 시스템에서 실제 주식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도 됐고 누군가는 그걸 매수도 했어요. 근데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걸 금방 감지했습니다. 발행 주식수를 초과하는 거래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거래를 중단시키고 전부 회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빗썸은요,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게 원칙인데 빗썸 내부에서만 숫자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령이었던 겁니다.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아무 기록도 없었어요. 빗썸 데이터베이스에 숫자만 적혀 있었던 거죠. 이게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삼성증권 사건 때는 직원들이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에요. 금융당국이 나서서 그 거래를 취소시켰습니다. 유령 주식으로 이뤄진 거래는 무효다. 그래서 산 사람들도 돈을 돌려받았고 판 사람들도 주식을 돌려줬어요. 빗썸은요, 일부가 이미 현금화해서 빠져나갔습니다. 30억 원이요. 이건 취소가 안 됩니다. 이미 은행 계좌로 나간 돈이거든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사건 후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증권한테 업무정지 6개월을 때렸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했고요. 대표이사한테는 해임을 권고했어요. 실제로 대표이사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산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요. 빗썸은요,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 중이에요. 근데 업계에서는 삼성증권 수준의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일까요? 금융위원회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지시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를 전면 점검하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고가 왜 가능했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부거래로 돌아가 볼까요?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만 조정합니다. 빠르고 편리하죠. 근데 이게 바로 허점입니다. 실제 코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해요. 실제 블록체인에 보관된 자산과 전산 장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 불일치가 발생하면 즉시 차단하고요. 이벤트로 코인을 지급할 때도 미리 전용 계정에 실물 자산을 확보해둡니다. 여러 단계 승인을 거치고요. 빗썸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유량의 15배를 지급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서 커뮤니티에서는 더 무서운 의혹이 제기됩니다. 평소에도 빗썸이 실제로 코인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유령 코인으로 시세를 조종한 거 아니냐,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내부인이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서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실제 보유한 것보다 많은 코인을 유통하면 결국 출금이 불가능해진다. 제도권 금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성증권 사건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발행 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식이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느냐? 검증 장치가 없었느냐? 결국 시스템의 문제였던 겁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세 곳 모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뭘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중앙화된 기관을 믿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코드가 법이다. 이게 블록체인의 철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빗썸,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 내 코인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를 믿어야 하는 구조예요. 거래소가 실제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삼성증권은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이라는 감시자가 있었어요. 뒤늦게라도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요, 그런 감시자가 없습니다. 거래소가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다. 여우한테 닭장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융당국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금융 밖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은행 수준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금 비율 규제, 실시간 자산 검증 의무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이런 규제들이 들어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죠.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요.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요, 거래소가 망하면 끝입니다. 내 코인 날아갑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거래소에 코인을 오래 맡겨두지 마세요. 거래할 때만 맡기고 끝나면 개인 지갑으로 빼세요. 물론 불편합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블록체인에 실제로 기록돼 있는 겁니다. 거래소가 망해도 내 것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요, 장부에 숫자로만 적혀 있는 겁니다. 거래소가 실수하면, 아니면 해킹당하면, 아니면 CEO가 도망가면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이번 빗썸 사건이 우리한테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내가 거래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내 자산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편리함과 안전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천억 원의 유혹,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신고했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빗썸한테 연락받고 있습니다. 돌려달라고요. 안 돌려주면 소송하겠다고요. 결국 돌려줘야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2천억은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젊습니다. 규제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미흡하고 보호장치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똑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